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소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을 너무 최근에 감명 깊게 봐가지고 추천하려고 이제 글도 쓰고 유튜브도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 조세희 작가님께서 타계하셨기 때문에 각광을 또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80년대 초반에 드라마로 이제 감방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한데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과 어떤 걸 비판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난장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는 이제 제가 가져온 한국의 70년대 중반부의 한 단지입니다. 저기 저 상단에 보이는 아파트도 있고 또 정면에 보이는 건 이제 판잣집, 판자촌 혹은 달동네로 이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60년대, 62년도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산업화에 시도를 했고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조세희 작가님께서 이 난장의 소울의 작은 공은 77년도부터 78년도까지 연작 소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볼 때는 그 작가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과 개인적인 연고 이런 좀 콘텍스트를 많이 함께 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보내는 역동적인 또 격동적이었던 이 산업화 시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은유거든요, 결국에. 난장이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보조관념이 있고 원관념이 있는데, 난장이는 보조관념입니다. 숨겨져 있는 원관념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난장이가 지칭하는 그런 원관념은 70년대에 일어났던 산업화, 급격한 산업화의 폐해, 또 저임금 근로자, 또 사람을 막 부리고 사용하지만 근로기준을 무시했던 한 시대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지만 소설의 한 문장을, 또 문구를 인용해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도회전이라고 하는 부분, 또 143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동에 살 때 어느 분의 소개로 난장의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딸이 공장지대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들의 어떤 동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인간적인 대우를 어떻게 해야 받는지도 모릅니다. 현장 일이 그들의 성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날마다 무제한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공원들은 기계를 돌려 일을 합니다. 어린 공원들은 생활의 리듬에 기계를 맞춥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기계에 빼앗깁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온 이유도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성장했고 우리가 인용구에서 봤던 것처럼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았던 시대인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거시경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짤막한 정말 조악한 수준의 경제 지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획 경제, 반공주의,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타이틀 잡았는데 대한민국이 성장했었던 배경은 뭐냐면 계획 경제입니다. 계획 경제. 근데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계획 경제라는 거는 소련, 어, 러시아,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뭐라고 할까요? 주력 경제 체제입니다. 보시면 뭐 이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자 이러면서 이제 딱 뭔가에 이제 시뻘건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이승만 정부가 48년도에 8월 15일 날 이제 재헌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이때 이제 초대 농림부 장관이 사회주의자 조봉암을 이승만 대통령이 기용합니다. 그래서 조봉암 장관은 당시에 이 소련, 레닌과 스탈린이 주도했던 집산화 혹은 계획 경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50년대에 뭐가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이게 이제 1900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4.19 혁명이 났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나서 장면 내각이 왔을 때 장면 내각도 3개년 계획을 들고 오지만 결국에 실패를 하고 5.16 1962년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어,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서 가져옵니다. 경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슬로건을 통해서 국가가 잘 사는 게 곧 나 개인의 목표랑 등치시켰던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쿠데타를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반공, 위에서 북한 김일성 정권이 공산화하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하도록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것으로 계획 경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1차부터 5차까지 하는데 1차, 2차의 성과만 가져왔습니다. 저기 첫 번째 표가 GDP죠. 국내 총생산이 62년도에는 2.1%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6%가 늘었어요. 굉장히 큰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업화인데 광공업 비율이 늘어나죠. 제조업 비율도 엄청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쓴 게 산업화의 세 가지 조건을 적어놨습니다. 산업화를 하려면 잘 살아보세를 성공하려면 달러를 가져와야 합니다. 달러. 왜냐면 우리나라 처음에 60년대 이전에 수출품이 뭐였냐면 가발이었습니다. 가발. 그러니까 아무것도 팔 것도 없고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10년 뒤에 70년대 중반부터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를 만들려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갈 설비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이 박정희 정권 때 화폐 개혁을 해서 원화를 바꾸긴 하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없잖아요. 누가 원화 가치를 믿고 그 값비싼 어, 광공업에 들어가는 재료를 이렇게 판매합니까? 달러. 당시에 금값은 달러랑 똑같았습니다. 그걸 이제 고종환율제라고 하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부르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값과 달러의 가치가 동일하게 매깁니다. 그래서 금 1온스에 35달러 이렇게 묶어놓은 연동제였기 때문에 달러를 가져오는 게 산업화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박정희가 세일즈 외교수를 합니다. 뭐냐면 달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바사바를 한 거죠. 여기저기서. 뭘 했냐면 60년대, 65년도였나요? 한일 청구권 협약을 맺습니다. 일제는 침략,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축하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긴 해요. 잘못된 거죠. 여튼 청구권 협약으로 달러를 들여오고 또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독일 광부에 파견을 보내고 60년대 말에 월남전, 베트남 전쟁 미국이랑 이제 한판 승부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군인을 또 파병합니다. 이 세 가지 외교술로 자본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요소 투입형 경제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를 축적하고 그 달러로 뭘 사오냐면 불변자본, 그러니까 기계, 생산 설비를 사오는 거예요.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자재를 사오고 자동차 만들 때 필요한 자재를 사오고 공업화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유한 상태에서 사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요소 투입형 경제란 뭐냐면 달러를 투입하고 생산에 투입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난장이, 그 난장이가 왜 짓눌렸나? 여기서 나옵니다. 저임금, 저고가, 그리고 관세, 높은 관세. 기업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은 덤핑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을 했다 칩시다. 음, 카페. 카페 창업을 했는데 정면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한 거야. 그럼 경쟁을 하겠죠. 뭘로 경쟁합니까? 질 좋은 상품을 내놓는 대신에 또 값은 싸야 돼. 그러니까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상품을 두고 더 좋은 질, 더 낮은 가격. 이게 덤핑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결국에 질 좋고 싼 거를 원한다.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고 남은 돈으로 다시 기계에 투자해서 질 좋은 상품을 내놓는 게 자본의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화의 민낯이라고 조세희 작가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고 또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분신을 하십니다. 그렇죠? 법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난장이의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만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다룰 땐 가져온 겁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가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 유형 노동성.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페를 창업했어요. 그럼 일단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알바생이 어떤 노동을 하죠? 네, 머신기에서 원두 내리고 설거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품 하나, 아메리카노나 상품 만들기 위해서 머신기를 사용하죠. 노동의 수단이죠. 그리고 노동의 대상이 뭡니까? 아메리카노라는 상품이죠. 즉, 상품의 구체적인 사용성. 아메리카노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뭡니까? 음식이니까 상품의 개별적인 사용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노동, 노동의 수단, 노동의 대상.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상품의 머신기, 원두, 아메리카노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구체적인 유형 노동성이 상품의 사용 가치, 상품의 쓸모를 결정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 또 있다. 뭐냐면 제가 그 알바생을 고용한 알바생이 10시간 일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알바생이 본인이 받은 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임금이 너무 작은 거야. 본인이 일한 시간에 비해서. 즉, 임금을 받은 시간, 내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한 시간은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본가가 기업이 소유했다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뺏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뭐라고 했죠? 착취라고 했죠. 잉여 노동 시간이 더 커지는 사회. 이게 착취다, 잉여 착취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난장이라고 하는 은유도 착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 인간 노동은 상품과 상품이 서로 시장에서 교환될 때 척도로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4,5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값, 뭐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거몇 천만 원대 하지 않습니까? 왜 가격이 다른지, 그 가격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냐, 즉 상품에 투입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것은 한 상품에 들어가 있는 한 상품에 축적되어 있는 노동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이제 앞에 붙인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뭐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뭐 한 100시간, 1000시간 받는다고 해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아메리카노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정해진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정해진 노동의 시간만큼 상품은 가치를 어디서 갖는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또 마르크스가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한테 가지고 온 노동 가치서입니다. 그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근간인데, 어, 중요한 거는 그것이죠. 노동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상품화되고 그 판매가 되고 또 본인이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본인이 만든 상품을 본인이 가져갈 수도 없고 되려 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사회를 말하는데, 이 난쟁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난쟁이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강남이 원래 계획도시죠. 70년대 때 이제 재개발된 건데, 어, 철거민이 신세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웃 신세에. 왜냐면 정부에서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이제 세운다고 하니까 철거해라. 그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입주권을 줘도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철거민 신세가 된 상태고, 또 난장이가 원래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수도꼭지 고쳐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입주권을 판매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25만 원 판매하는데, 그때 이제 25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철거민 대상으로 사채꾼들이 몰려와서 25만 원에 사가서 50만 원대로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난장이가 어, 부인과 또 아들 둘과 딸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다시 찾아오려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나서 난장이 자식들과 딸이 은강이라고 하는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도 무시된 채 계속 노동을 합니다. 음.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못 참고 은강의 회장을 만나서 죽입니다. 그리고 수감되고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줄거리의 끝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시대,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게 난장이들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난장이의 수고와 대단함을. 어, 이게 저의 생각의 전부고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 작품이고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